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좀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보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만들었잖아요. 가격을 오늘 69,000원, 7만 원도 지키지 못하고 거의 이제 공간을 열어주기 쉬운 형태로 위협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살리지 못하면은 조금 거북해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또 대응해야 되는지 좀 많은 생각을 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또 반발 매수가 있었죠. 어제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 나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애초에 그냥 그 위에서 시작했으면은 트레이딩하기 더 편했을 건데 갭 상승하고 이제 음봉일 확률이 높았으니까. 근데 이제 어설픈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멈췄어요. 그냥 이제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있는 게 아니라 전일 이 자리 있죠. 여기 고점을 넘지 못하고 또 야간 선물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제가 또 제시해드렸던 351 라인 부근에서 이제 막혀가지고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죠. 근데 이제 수급이 이 사이에 변화하면서 위클리 옵션 수급이 좀 많이 변화했어요. 이번에 오늘은 생각보다 위클리 옵션의 거래가 얇았습니다.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평소보다도 다이 8월 달에 한번 그렇게 갈아엎어진 다음에 계속 위클리 옵션에서 평소보다 좀 거래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만기일마다 하고 있는 그 옵션의 범위 그 매도를 체크해 가지고 그날 이동 추정 범위를 항상 하는데 그게 잘 안 잡히죠. 기준을 좀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요즘 거래가 그렇게 시원치 않은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옵션 하시는 분들 더 까다로웠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막힐 자리에서 막혀가지고 힘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저항에 막혀서 떨어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거 전환되는 동안에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 포지션이 양매수에서 상방으로 바뀌면서 계속 콜옵션만 타는 그런 모습으로 위쪽 라인만 닫고 계속 하방으로 열려 있는 구조로 전환이 되었었죠. 그런 모습들을 좀 포착하고 좀 경계하면서 매매를 했어야 하는 하루였습니다. 좀 까다로운 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위에서 저항 라인에서 이제 뭐 매수 공격을 막 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먹거리 자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래에서 어떻게 제어했느냐 이제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장악형 음봉에 가까운 그죠, 장악형 음봉이죠. 몸통 자체를 덮어냈으니까. 그래서 음을 음으로 덮어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양으로 강하게 치지 않으면은 하방 압력이 점점 더 생기게 마련인데 조금 독특한 거는 지금 월물 옵션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하방으로 크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 물론 3일째 지금 풋옵션을 사고 있긴 합니다. 환매수를 하는 거죠. 이틀 전에는 13억, 어제는 75억, 오늘은 35억. 제법 많이 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옵션 양매도가 탄탄하게 그동안에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매수 포지션으로 완벽하게 다 바꿔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값이 싸진 옵션, 이제 시간이 만기가 다가올수록 값이 싸져 있기 때문에 매수로 전환시키는 것도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환되는 포인트에서 혹시나 급락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려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성되는 추세 하단, 그다음에 위에서 형성되는 추세 상단, 이 구간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어제 생긴 이 갭은 좀 큽니다. 셉니다. 그래서 저거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매동도 그렇고 어느 지점에서 이 시도를 할 것인가, 터닝 시도를 할 것인가 수급적으로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라이브 방송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 장중에 시간 되시면 저는 항상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구독하신 분들도 구독자 정보 공유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독자이시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에 있는 그 상담방 주소로 문의 주셔서 절차대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을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과 국내 리스크 요인을 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뭐 상방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도 있죠. 근데 일단은 시장이 아무래도 하방 압력을 좀 받는 시기다 보니까 대체 어떤 리스크가 지금 시장에 있길래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8월 5일 이 지점이 저점이 아니에요. 예. 외국인들이 그 저점이라고 판단했다면은 장악을 했을 건데 매수 장악 전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 저 자리를 어떻게 깨는 과정이 생기는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시장을 왜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 한번 몇 가지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일단 뭐 제가 지금 오늘 당장 다뤄야 될 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리스크 요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미국 빅테크 청산 과정 및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하죠. 9월은 유대인들의 연말로 이익 확정을 위한 매도세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올해 신년 명절인 유대인의 로쉬 하샤나는 10월 2일에서 10월 4일에 있기 때문에 9월 한 달 자체가 그들에게는 연말, 우리로 따지면 12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이 다시 들어온다면 10월 4일 이후로 새해 맞이 1월 효과처럼 그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일단 나스닥이 그동안 정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익 확정 욕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통상 금리 인하 후에 1년 뒤 경기 침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이전 6개월 전부터 시장이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9월에 금리 인하하고 내년 9월에 6개월 전인 3월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이 많이 출렁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대선도 끝났을 때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출발할 때랑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이 매도세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통상 금리 인하를 앞두고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대형주에서 자금만 빠지고 소형주로 이동하는 순환매조차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러셀 지수가 좀 먼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어요. 그죠? 오히려 금,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 증시가 갑자기 3%대 급락했던 날 나온 거죠. 부진한 제조업 지표에 급락이 나온 뒤 고용 데이터를 기다리며 고용 부진까지 겹칠 우려가 시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일 발표한 미국 7월 구인 건수는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요. 예상치 810만에도 한참 못 미치는 767.3만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공개했던 연준 베이지북은 경기 둔화 영향으로 고용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더 빠르고 많이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며 밤사이에 9월 금리 인하 50bp를 내릴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43%까지 높아졌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를 두 단계나 한데 시장에 긍정적일까요? 뭐 일반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한다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미 너무 이 재료는 오랜 기간 동안 오픈이 돼 있고 또 금리 인하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유로 하는지 가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한 번에 50bp를 내릴 압박을 한다라는 것은 시장에 또 다른 리스크를 또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뭐 미국, 일본 금리 격차가 좁혀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43%까지 늘어난 거 이거 거의 뭐 이제는 실현 가능성이 정말 많이 생겼죠. 미국 기업들은 이미 승인된 투자권조차도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보류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박빙이고 또 어떻게 정책을 내세울지 지금 너무 불투명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승인됐지만 한번 누가 당선되는지 보고 하자라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는 계속됩니다. 이제 미일 금리 차 축소와 엔화 강세 등이 진행되면서 각 국가에서 포트폴리오 조정 압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금액 이 특징이 있죠. 그래서 아직 완료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역사적으로 엔화가 저평가인 구간에서는 한동안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전한 중동 확전 리스크
진행되고 있죠. 네타냐후 철군 불가 강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공격을 지속하고 있고 이스라엘 헤즈볼라 간 공습은 지속되고 있고 서로 갈등 계속되고 있고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우려는 지속되고 있으나 이거는 대선 이후로 아마 홀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중입니다. 일곱 번째,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즉 신용 리스크와 함께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존스랑 라살은 이들 중 약 4분의 1은 차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데 일단 지금 꼭 다뤄야 할 만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나중에 여기에서 빠진 것들도 이제 보강하는 그런 리뷰 방송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옐런 장관이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 재무부 일반 계좌 즉 TGA 잔고를 풀어서라도 대선 전까지 어떻게든 하락세를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뭐 그냥 그냥 관망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 돈을 푸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계획대로 생각대로 증시에 원하는 만큼 상승을 위해 꾸준히 유입되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매도 욕구가 더 많다면은 그게 효과가 더 줄어드는 그런 순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익 기반으로 끌어올렸다면 이제 금리 인하 이후 본격 청산 절차로 돌입하는 시기와 대선이 종료되어 그동안 풀었던 자금에 대한 청구서가 또 날라오죠. 그러면 그렇다면 생각보다 강한 충격이 올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마저도 이제는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너무 거기에 대한 과대평가를 또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또 어쨌든 기관들은 들어오는 개인들 자금에다가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죠. 최근에 뭐 1년 정도를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는 워렌 버핏도 지금 계속 포트폴리오를 축소하고 현금화를 하는 것도 이제 뭐 수많은 그런 이제 현금 확보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워렌 버핏은 뭐 왜 지금 뭐 그렇게 먼저 매도했냐? 그럴 수밖에 없죠. 덩치가 크니까. 실제로 일이 발생하고 나서 그때 던지면은 시장이 그것 때문에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참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어쨌든 뭐 최고가를 놓치더라도 어차피 분할하는 거니까 한 방에 던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1929년 대공황 시절에 그 부근에 태어났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어린 시절이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좀 움직임이 좀 특별하게 좀 뚜렷하다면 우리는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태고요. 뭐 크게 보면은 어쨌든 증시는 상승 추세에 있는 시장이에요. 뭐 10년 단위로 보면은 어차피 또 올라가긴 하겠죠. 이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 구간 자체를 버티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버티지 못하는 구간을 만들 수 있으니 시장을 자연으로 이해하고 대비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는 이 시장을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자연 재해는 언제든지 옵니다. 태풍도 여름이면 오고 지진도 올 수 있고 그렇죠. 비바람이 오는 거는 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보를 듣고 설령 비가 안 올지언정 우산을 들고 나가는 일이 많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대비를 해야죠. 리스크가 이렇게 많은데 대비하지 않고 그냥 가자 공격만 하다가 얻어맞으면 그 누가 그거를 또 보살펴 줍니까? 그래서 혹시나 비가 안 오면 좋죠. 태풍이 안 오면 좋고 지진이 안 발생하면 좋겠죠. 그러나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비 오더라도 우산을 갖고 나갔으니까 우리는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우산 갖고 온 거 다시 갖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스크를 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앞으로 한 1년, 2년 정도가 지배적일 거라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해결이 될 때까지요.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한번 갈아엎는 시장이 크게 나오거나 이제 물갈이가 되거나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상태에서 대비하자, 뭐 준비하자, 시나리오상으로 머릿속에 좀 갖고 가자 이런 생각이고요. 최소 22년 장도 겪지 못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장을 너무 쉽게 보고 고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냥 미국장이면 된다. 한국 국장 할 필요 없고 미국으로 그냥 사면 된다. 그냥 떨어지면 사면 된다. 올라도 사면 된다.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지금은 모르죠. 근데 22년 장을 기억해 보세요.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2년 장의 미국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냥 눈만 뜨면 떨어지고 밤만 되면 떨어지고 그죠? 뭐 마이너스 4%는 뭐 계속 예사로운 일이고 그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1년 정도를 지속한 다음에 이제 강한 상승장이 와서 우리는 또 그걸 망각하고 또 상승만 보고 있는 경우가 된 거죠. 조정이 나오면 세게 나오는 게 미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너무 많은 자금이 그냥 무리하게 막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미국이면 미국이 답이다 뭐 이런 생각은 당분간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선 전까지는 한 번 더 약간 좀 돈 푸는 방식 때문에 그냥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작은 부분이고요. 좀 이제 좀 넓게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증시를 이제 대응하는 방법도 제가 이제 정혜원 이제 주식반에서는 거의 지금 현금 확보를 거의 다 꽉꽉 채워놓고 최대한 많이 해놓고 거의 뭐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반등 구간이 나와도 그냥 관망하는 경우로 그냥 카페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한 팀장님께서 이제 단타 종목도 올려주시는 것 정도로만 이제 활용하시자 뭐 이런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냥 현금 확보 대기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도 하지 않고 진짜 이게 저점이 아니라면 나중에 하는 게 좋지 괜히 하다가 얻어맞는 것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굳이 이런 데서 해가지고 얻어맞는 것보다 이거 안 맞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기가 몇 달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아직 시작도 어쩌면은 이제 시작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좀 확실한 시그널이 외국인이 이 자리다 하면서 선언하는 그날까지는 한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당일 트레이딩만 좀 이렇게 신경을 쓰되 전체적인 틀 자체는 초점이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매일 떨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반등하는 구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큰 틀, 우리가 증시를 보는 큰 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 하고요. 자, 이제 국내 리스크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작년 말 공매도 금지 때 무너졌던 외국인 투자 심리를 올해 초 밸류업 프로그램 실시로 외국인의 주식 매수를 한 20조 원 이상 끌어올렸었죠. 근데 수개월째 정체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 매물이 이제 지속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매도가 없는 시기에 진짜 그동안 매수했던 물량을 실제로 던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보면 오늘도 800만 주 이상 던졌고 개인들한테 다 넘겨버렸죠. 연속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리뷰 방송에서 언급드렸듯 뉴스 나왔었죠. 연기금조차 3억밖에 매수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연기금이 그걸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억밖에 안 썼어요. 그럼 누구한테 사라는 겁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개인한테 떠넘긴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망감에 지금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렇게 많이 사왔는데 공매도 금지를 덮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왔는데 뭐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이어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의 포지션 부재가 지금 나타난 거죠. 지난번처럼 666처럼 이제 6조 원 외국인들이 사고 6조 원 사고 6조 원 사는 공간에서 이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꽉 채웠으니까 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준비했던 뭐 그런 시기와 다르게 지금은 포지션이 없습니다. 이거 떨어지는 게 만약에 6조 원 채운 상태나 4조 원 이상 채운 상태였으면은 좀 편하게 봤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좀 조심해야 되는 입장을 말씀드렸고 이때 물갈이가 안 됐으니까 오히려 여기서 좀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많이 샀으면은 산 것 가지고 올라가면서 또 파는 구간까지 또 계산할 수 있었을 텐데 외국인은 그냥 포지션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 급락장에 대한 기본 반등 제가 그렇게 해서 그 구간 666 구간 끝난 다음에 급락 출현하고 여기서 속지 마시라 말씀드려서 투매가 나오고 나서 기본 반등 여기까지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시점에도 계속 경계했던 사유죠. 그래서 급락장에 대한 기본 반등 이후에 외국인은 선물 포지션을 어느 쪽으로도 잡지 않고 계속 샀다 팔았다 단타만 반복하고 있으며 월물 옵션조차도 큰 틀에서는 양매도로 제한을 둔 채 단타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8월 5일 대폭락에도 외국인은 여기 하단을 매수로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당 지점보다 더 낮은 자리를 노리고 있을 것으로 암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22년장을 길게 늘었다 보면 이렇게 형성이 됐었죠. 22년도 장세를 길게 늘려보면은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갔죠. 23년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점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투매가 나오면 외국인들이 장악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장악이 좀 시원치 않다 하면은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는 포인트는 딱 그거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뭔가 아닌데 기본 반등만 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원인이죠. 수급적인 부재.
그래서 기본 반등 구간에서도 철저히 환매수 전략으로만 위로 땡기는 공격을 하지 않고 위험 회피만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매도했나? 그 매도를 줄이는 방식으로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땡기는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속 그거를 언급드리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보고 우리는 같이 왔죠. 그 다음에 오늘 생긴 위험인데, 오늘 뭐 생겼다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위험이죠. 근데 오늘 조금 더 심해진 거죠. 삼성전자의 위협입니다. 오늘 7만원 지지를 실패하고 6만 9천까지 가져다 놓으면서 기술적으로 아래 공간이 열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지받고 마지노선으로 해가지고 지지받고 올라오면 괜찮아요. 그리고 시간에도 지금 6만 9,400원으로 끝났는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결국에는 이제 지지받지 못하고 깨졌을 때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두세 달 전에 제가 코스닥 차트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자,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자, 여기 추세가 깨졌다. 여기 깨지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하면은 왔다 갔다 처음에는 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그 흐름을 이제 하방으로 잡으면 공간이 열릴 수 있다. 여기서 이 지점에서 여기 공간을 표기해 드렸잖아요. 자, 지금 이게 지금 지나간 거니까 이렇게 보이지. 그 당시에 요 정도 이렇게 보였을 때, 여기 이제는 저거 지키지 못하고 이제 깨고 있다. 밑에, 이평선 라인들 좀 살아있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깨지는 구간으로 가면은 여기 공간이 열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공간이 열렸죠. 8월 초까지 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 위험이 그때는 코스닥이었지만 이제는 코스피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코스피는 삼성전자보다 강해요. 이게 조금 지금 좀 특징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난히 더 약한 건 있습니다. 지수보다 지금 여기 지금 8월 5일 저점을 깼으니까요. 그런데 인덱스 성향이 강한 삼성전자가 더 떨어진다면 지수가 버틸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만약에 여기를 이제 열기 시작하면은 이 공간이 열린다라는 거죠. 열릴 위험에 지금 처했다라는 거죠. 이 추세들을 다 깨고 내려앉아서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으니 마지막 장기 입형 끝나면 이 공간으로 열릴 위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아슬아슬하죠. 여기를 지켜줘야지 되는데 지켜준다고 끝나나? 단기적으로 지켜주고 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기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또다시 위협을 주면 저기 뚫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간이 열리는데 매도세만 계속 외국인들이 아직도 가진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이 52.7%입니다. 55.7%, 5.7%더 팔 수 있습니다. 50%만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56.5까지 채워놓고 지금 파는 과정이잖아요. 삼성전자 그러면 뭐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 삼성전자 1%가 보유 비중이 줄어드는 게 총 60억 주 중에 6천만 주입니다. 6천만 주를 팔아야 1% 보유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동안에 1, 2년간 엄청나게 삼성전자를 많이 사들였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공매도가 없는 시기 동안에. 그래서 그런 위험도 존재한다. 여기서 지켜주는 걸 잘 보자. 여기서 돌려서 안착해서 조금 한숨을 좀 숨을 돌릴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선물 슈퍼게임 잔량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스프레드 거래가 58,000 계약이 나왔죠. 조금 조기에 롤오버를 한 누군가가 있어요. 그렇죠? 벌써 만기가 이제 한 5거래일 남았는데 벌써 롤오버를 한 누구가 있습니다. 뭐 많진 않지만 삼성전자를 보시면 지금 미결 약정이 지금 187만 계약이 남았죠. 점점 줄어들고는 있는데 이거 이제 일부 청산하지 않은 거는 롤오버를 지금 시작했잖아요. 저번에도 롤오버했던 개인의 슈퍼개미의 매수 잔량이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급락했을 때 먼저 급락 요 시기에 롤오버에서 좀 버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롤업을 했었죠. 대량으로. 지금도 떨어지니까 이거 청산보다는 좀 시간을 좀 두고 어차피 반등할 것 같은데 시간을 두고 좀 가야겠다.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리 롤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롤오버를 시작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물량이 아직 계속 남아있는 게 거슬리는 겁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슈퍼개미 선물 미결 잔량을 살려주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오늘도 약 5만 계약 이상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 롤오버가 진행됐는데 슈퍼개미는 힘이 세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슈퍼개미가 수천억 들어갔을 때 올라갔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는 금융투자가 반대로 베팅해서 크게 먹었고 슈퍼개미는 큰 손실을 봤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은 이제 그 반대의 포지션에 지금 삼성전자 선물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저것도 살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그다음에 연속적인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탈하면서 세팅 값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때가 여기죠. 자, 여기 하향 돌파했다. 하향 돌파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나?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 하향 돌파한 이날 무슨 일이 발생했나? 프로그램 비차익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그 무슨 일이에요? 자, 여기 추세를 깨면 매도를 대량으로 해야겠다라는 세팅 값이 있었던 거겠죠. 그건 누가 세팅하는데요? 사람이 하겠죠. 근데 프로그램은 사람이 세팅된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감정 없이. 이 밑에 있고 올라오지 못하면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그 모습이 입력된 값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제가 이거 어제도 올려드렸었죠. 근데 오늘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보시면 오늘도 프로그램은 열심히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비차익 매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소 7거래일 이상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죠. 뭐 작은 걸 제외한다고 쳐도 대량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자동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계속 하방 압력이 좀 강한 시기입니다. 그럼 뭘 기다려야 되냐? 이걸 기다려야죠. 대량 매수 전환을 기다립니다. 언제 그러면 그게 들어올까? 모르죠. 언제 입력이 되는지, 언제 세팅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지점에서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밑으로 그냥 쭉 갈려가지고 언더슈팅이 나오는 자리부터 찍고 와야 비로소 프로그램이 매수를 할지, 환매수를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돌파를 해야, 이 자리를 돌파를 해야 매수가 나올지. 아마 이 자리 돌파하면 매수가 유력할걸요? 그렇게 입력이 돼 있을걸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지금 힘을 못 써요. 시장이 계속 눌리는 쪽으로 힘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시장이 여기서 강했습니까? 이거 반발 매수만 있었지. 이거 떨어졌는데 이거 올라가야죠. 618 자리인데 61.8 반등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뒤에서는 계속 매도 압력이 계속 셌던 거죠. 이렇게 변곡 구간을 만든다 말씀드렸죠. 지나고 나니까 보이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변곡 구간입니다. 변곡 구간은 얘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것도 변곡입니다. 근데 이거 나올 만한 환경이 지금 아니네요. 수급적으로 강하지도 않고 외국인들이 계속 환매수만 하고 힘이 약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방 위험이 조금 더 많겠다. 변곡 나오고 있잖아요. 변화를 주잖아요. 3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다 언급 드렸을 때 잘 고려했다면 공격적으로 위에 베팅을 하는 일은 없었겠죠. 자, 어쨌든 뭐 그런 시점을 좀 포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내용적인 건데 이제 기업 파산 신청이 1000건 육박하고 있다. 연체율이 10년 내 최고다. 한경열에 따르면 가계 기업 대출 연체율은 최근 2년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취약차주와 한계 기업의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부채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2020년 1분기 7.7%였던 취약차주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0%로 증가했고 2020년 말 2.4%였던 한계 기업 연체율은 저축은행 기준으로 올해 1분기 11.3%로 약 5배나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파산 신청 기업의 수도 987건으로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1년 상반기 428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금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훨씬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영업도 지난번에 65만 건 빚을 1억 평균 1억으로 떠안고 그냥 폐업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것과 연장선상으로 여기 상장 기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무토건 같은 경우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리 조목 들어가 있죠. 또한 연체율, 기업 부채 연체율도 약 1.8%포인트, 가계부채 연체율이 약 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증가하네요. 특히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 연체율은 복합 충격으로 인해 2.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신용카드를 쓰는 것조차 사람들이 그냥 생활을 하는 것조차 갚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은행은 고스란히 리스크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제도의 활성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인 회생 신청을 하고 있는 것도 은행으로서 돈을 빌려준 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그런 것들이 다 손실로 감당해야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기업 부도율은 충격 발생 이전에 그때 비해 최대 4배까지 급등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계 기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상장 기업들조차 코스닥 상장 기업들조차 이자 내기 급급한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돈을 벌어도 이자 내는데 다 나갑니다.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고금리가 오랜 동안 지속됐었으니까. 저축은행 부실 리스크 BIS 비율이
권고 기준에 미달한 상상인 플러스, 바로, 라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의 유상증자와 위험 가중자산 축소 등 자본 조달 계획을 요구했었죠, 얼마 전에. 그래서 이 이외에도 많은 저축은행들이 지금 리스크에 취약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대 불충족, 금투세 시행 이슈 등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환리스크, 중장기 추세 저점에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죠. 아직은 요게 이제 깨지면은 그나마 좀 나을 겁니다만 아직은 뭐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여기서 다시 상승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점, 추세 저점에 놓여 있는 거 잘 주목해봐야 되겠고, 달러 선물 거래나 야간에 이제 이게 지금 야간 거래까지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픈 얼마 전에 다 그거를 오픈했었으니까 그런 상황을 잘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이렇게 리스크 요인도 좀 살펴봤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내용을 좀 간략히 좀 요약적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장 개장 전 체크 사항이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이제 개인 오전 양매수 후 콜옵션 집중 전환으로 하락 전환했고요. 나스닥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 야간 선물 0.63% 상승했었습니다. 저항 라인까지 반발 매수 나온 뒤 하락 전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전일 고점, 야간 선물 고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저항 라인까지 뭐 부근에서 가가지고 저항에 막혀서 떨어졌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7만원 지지 여부인데 실패했죠. 69,000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체크해야 했고요. 환율 체크해야 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동 체크, 연속 매도 지속된 거 아까 전에 얘기 드렸고요. 월물 옵션 만기 6거래일 남은 시점에서 포지션 변화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 오후장에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풋옵션을 환매수했다라는 소식 있고요. 장중에는 이제 외국인 선물이 이제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오늘도 진행이 됐고 환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시는 오늘 신규 매수를 한 1,000억 정도 진행을 했고요. 이거 스위칭이 계속됩니다. 외국인은 중립 형태라는 겁니다. 선물 포지션이 오늘도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다,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었다가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고 끝난 날입니다. 계속 중립 형태 시소를 태우고 있죠. 포지션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중립에서 시소를 지금 균형적으로 태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랐다 내려갔다 하니까 거의 선물은 그냥 무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단타만 치고 우리 시장을 그냥 작은 돈을 빼내가는 ATM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전율만 높이면서.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매수 거래가 축소된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가 따라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시 50분에 체크한 바로는 350만 막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350 위로 가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200이 위로만 닫아두고 아래는 기준 미달인 상태였죠. 위클리 옵션 만기 종가 결제 싸움은 코스피 200이 345.44로 진입해서 345.92로 끝났고요. 위클리 콜은 345 콜이 0.81로 진입해서 0.92, 위클리 푸시 347.5가 1.79로 진입해서 1.58로 끝나는 하루였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이 7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이 8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금융투자가 13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가에 체크한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당일 환매수를 했네요. 당일 신규 매도를 축소한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외국인이 선물을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좀 땡겼죠. 자, 여기 이거는 어떤 상태냐? 오늘 당일 신규 매도했던 것을 당일 환매수로 한 겁니다. 뭐예요? 또 단타 쳤다라는 겁니다. 오늘 매도했던 거 오늘 매수로 환매수했다라는 거니까 당일 단타. 그래서 그렇게 해서 1200억 종가에 매수를 늘리면서 토탈 좀 더 늘렸네요. 이거 1500억 정도로 수정을 하고 2100억대 매수 마감을 했습니다. 재스위칭을 통해 누적 중립형 양매수 포지션을 보인 채 마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오후장에 풋옵션 환매수 35억 정도로 최종 잡혔는데 이걸로 해치 포지션을 좀 잡아냈네요. 투시는 신규 매수를 약 1100억 늘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아슬아슬한 마지노선 자리 69,000으로 종료했고 여기서부터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시장은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남은 주요 일정입니다. 이번 주는 거의 고용 데이터가 거의 뭐 시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고요. 시장 반등으로 가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가는지 고용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고용 데이터에 집중하면서 이번 9월 FOMC 때 금리 인하를 하는데 25bp를 하냐 50bp를 하냐 결정하겠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요. 9월 5일 목요일 오늘입니다. 이따가 발표하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 8월 ADP 민간 고용 기존 12.2만에서 예상 13.6만 되고 있고요. 8월 ISM 서비스터 PMI, 그다음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은 가장 중요한 미국 8월 고용보고서 공개가 되죠. 실업률은 기존 4.3%에서 예상 4.2%, 비농업 고용지
고용자 수는 기존 11.4만에서 예상 16.5만으로 많이 개선됐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CPI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에 CPI 때 막 빔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고용 보고서가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한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보고 이제 고용 보자 이렇게 거의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용 데이터 비농 지표가 거의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영향을 미치고 야간에 막 변동을 크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그게 고스란히 우리 장의 모습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장세가 지속될 것 같으니까 뭐 축소 거래 하시든 뭐 보수적으로 하시든 이렇게 잘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좀 길어졌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좀 다뤘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